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태순이라고 하고요. 덕성여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팜플러스에 오신 여러분들 먼저 환영하고요. 지난 10년간은 이 팜플러스가 대학생들의 인문학술 동아리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식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문학 덕후들이 모여서 인문학을 좀 깊게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체제가 좀 바뀌어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학생들이 삶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자기 삶의 질문 같은 거를 인문학적 지혜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여기가 동아리라는 느낌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활동하시다 보면 서로 친해지셔서 나갈 때쯤 되면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인문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전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 삶에 인문학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흔히 줄여서 문사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인문학에 어떤 분야가 들어있느냐 하면 크게 나누면 문학, 역사, 철학이 세 분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철학 부분이 제일 길고 역사하고 문학이 그 다음에 약간씩 분량이 좀 적은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철학이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파트가 나와 타자고 두 번째 파트가 정의의 제 문제, 정의의 모든 문제,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미래 세계와 나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나와 타자 부분을 맡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저랑 한번 세미나를 하시고 철학과에서 철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또 세미나를 하시면서 나와 타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나와 타자의 문제, 타자라는 말은 뭐 그 자체로 어렵지만 나라는 말은 철학하는 사람들은 자아라고 좀 어렵게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아와 타자의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자아의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와 타자라는 문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질문을 지금까지 던져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는 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보셨을까? 저도 던져봤던 질문이기도 한데 그런 걸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지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런 질문 많이 하게 되죠. 아주 어렸을 때는 내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일까? 이런 질문도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내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장점, 나의 단점, 혹은 나의 숨겨진 재능. 되게 중2 때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나도 모르는 어떤 분야의 천재가 아닐까? 내가 안 해봐서 그렇지. 내가 사실은 피겨스케이팅의 엄청난 천재인데 안 해봐서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하고 있는데 내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되게 20대 때 도전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정말 도전하면 다 되는 걸까?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다 합쳐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정해진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직업과 진로를 정하는 게 지금 여러분한테 중요하지만 그 직업과 진로에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똑같이 회사원이 되더라도 또는 똑같이 공무원이 되더라도 그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야 될까 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또 그런 문제도 나에 대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또 때로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남들처럼 사는 거 정말 싫어. 좀 다르게 살고 싶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가 내 길일까? 이런 경우에는 특히 어떻게 살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이기도 한데요.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념 틀이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아 정체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personal identity 혹은 self identity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질문들을 다 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질문들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특히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했을 때는 자아의 문제와 인격의 문제 두 가지를 다 담고 있기는 한데요.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질문과 관련시켜서 이런 개념에서 다루는 질문들을 몇 개 뽑아보자면 일단은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자아 정체성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라는 얘기를 할 때 제 어렸을 때 얘기도 했고 여러분들 중2 때 얘기도 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의 나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다, 변함없이 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는 내가 계속해서 나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철학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나라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일상생활에서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해요. 특히 SF 같은 데서 종종 나오는 설정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을 완전히 똑같은 안드로이드로 바꿔치기를 해놨을 때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같은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게 무엇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할 것 같지만 남일 경우에 어떨까? 이런 문제도 퍼스널 아이덴티티라는 문제를 고민할 때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나와 타자 중에서 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특히 서양 철학의 맥락에서 서양 철학 중에서도 근대 철학 이후에 자아라는 문제, 나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가, 그리고 나와 타자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했는가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양 철학 전공이다 보니까 서양 철학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서양 철학의 역사를 흔히 네 파트로 나눠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고대하고 중세가 굉장히 길고 근대하고 현대는 짧은데 사실은 흥미로운 이야기는 근대하고 현대에 많습니다. 이 자아에 관한 이야기도 주로 근대하고 현대에서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하고 중세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면적인 자아라는 거를 철학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다루기는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아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룬 철학자들은 근대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데카르트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아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나겠죠. 내가 나라고 부르는 그 나. 그리고 타자라는 건 나 이외의 다른 것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둘러싼 세계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주체라는 말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말도 뭐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철학에서 주체라는 말만 가지고 사실 책을 써도 몇 권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간단한 정의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사전에서는 주체를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객체 혹은 대상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subject, object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흔히 우리가 자아는 곧 주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근대 철학 시대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현대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아와 주체를 분리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근대 철학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가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자아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줄여서 굉장히 유명한 말로 이미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철학을 공부하셨거나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근대 철학이라는 시기가 철학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흔히 철학자들이 근대 철학의 큰 특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인식론의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특히 초기 근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17세기, 18세기를 인식론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주체가 중요한 철학이다. 자아가 중요한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대 철학에서 인식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대는 자연과학의 시대이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과학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그 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다 새로운 걸로 바뀌었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던 것 같은 건데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훌륭하다고 알려졌었던 과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진리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진리는 성경에서부터 왔죠. 그런데 근대 자연과학이 오면서 그런 진리가 완전히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철학적인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게 그렇다면 참된 것인가? 어떤 게 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지식인가? 철학자들이 지식이라는 말을 쓸 때는 참되고 진리이면서 정당화되기도 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과연 알 수 있는 건가?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 과학적 탐구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고 그런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진리가 맞나?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철학자들이 인식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인식론이라는 철학의 분야는 알에 관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식이라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지식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철학인데 근대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연과학의 시대잖아요. 자연과학이 새로 나타나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참되다고 믿었던 지식들을 다 뒤집어 놓고 새로운 지식들을 우리에게 갖다 준 그런 시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철학자들한테도 관심이 많았던 거죠. 갈릴레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대 과학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갈릴레이가 연 근대 과학이 뉴턴에 와서 꽃을 피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는 그 중간 정도 시대에 있었고 또 수학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당시로서는 과학자로서도 상당히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요. 물론 당시에 데카르트가 세웠던 가설은 나중에 틀린 걸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가설을 세웠던 사람이고 철학적으로도 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과학에 좀 더 확실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에 도달하기 전까지 중간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과학적 지식 혹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한 기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데카르트는 우리가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것들은 다 일단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한 걸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위로 쌓아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들은 일단 다 거부하고 가장 확실한 걸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을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서 사실 처음 들으면 좀 거부감이 드는데요. 옛날 할아버지들이 만드신 한자어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사실은 회의라는 말은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디스커션은 아니고요. 방법적인 의심이라는 뜻인데 일단 의심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 해보자. 다만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걸 의심하지는 말자. 그런 의미에서 확실한 걸 찾기 위한 의심이라는 의미에서 방법적 회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걸 과장된 회의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의심하지 않는데 가능한 건 다 한번 의심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런 데카르트의 생각은 사실은 고대 철학에 있었던 회의주의라는 어떤 철학적인 사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회의주의라는 말의 회의가 정확히 방법적 회의라는 말의 회의하고 똑같은데요. 이 회의주의라는 철학 사조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의심하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확실한 게 없다는 것조차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그런 데에 도달하기 위해서 회의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확실한 지점이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해봤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을 자기 책에 써서 전달을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이 방법적 회의의 과정을 써서 전달한 책은 지금 성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기 부교재로 받으셨을 겁니다. 성찰은 전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를 첫째 성찰, 둘째 성찰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성찰의 첫 부분, 앞부분까지 대충 한 페이지 정도까지가
이 방법적 회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성찰 시작 부분부터 두 번째 성찰의 앞쪽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에 보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올 텐데 대충 거기까지를 보시면 이 방법적 회의의 과정이 나옵니다. 데카르트가 의심해가는 과정은 가장 의심이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심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심할 수 있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건 감각입니다. 감각에 대한 의심은 사실 우리도 많이 하게 되죠. 제일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인터넷에서도 보셨고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착시 현상이라는 건데요. 착시 현상은 사실은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똑같은 회색인데 어떤 데 있는 건 흰색에 가깝게 보이고 다른 곳에 있는 건 검은색에 가깝게 보이고 최근에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파란색이냐 금색이냐 이렇게 달라져 보이는 색깔까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 감각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안면인식 장애가 좀 심한 편이라서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제가 아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를 모르는 학생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런 저 같은 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아마 모든 분들이 일종의 착시 현상, 감각의 착각 현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각을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제기하는 회의는 감각이라는 건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100% 믿지 않더라도 감각 중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은 적어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제가 의자에 앉아 있지 않다면 서 있는 거라면 지금 이 자세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고요. 혹은 제 뒤에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만약에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데 꽈당하고 뒤로 넘어지겠죠,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참 곤란한 일일 텐데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죠. 내가 지금 분명히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의자가 없는 것이다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그런 마술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상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혹시 꿈이 아닐까라는 게 데카르트 생각인데요. 물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라는 게 데카르트의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러냐 아니냐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가능한 건 다 의심해보자 라는 게 방법적 회의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이걸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요즘은 이걸 설명하기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쯤 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데카르트의 꿈의 가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두 번째 회의 과정을 매트릭스 가설이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줄거리는 대충 아시겠죠? 그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은 데 들어가서 쇠로 된 선으로 관으로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에서만 내가 자유롭게 세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내가 사는 곳이 1999년의 세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게 매트릭스의 설정이잖아요. 내가 혹시 매트릭스 속에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게 데카르트의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트릭스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매트릭스 속에서도 빨간 약, 파란 약을 선택하라고 하는 모페우스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매트릭스 속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선택했을 때도 내가 빨간 약을 선택해서 매트릭스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증거를 여러분이 대셔도 내가 매트릭스 밖에 있다. 내가 있는 곳이 매트릭스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던졌던 질문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감각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각 전체가 다 거짓일 수도 있다. 철학자들이 이걸 통 속의 뇌라는 비유를 쓰기도 하는데요. 나는 통 속에 들어있는 뇌일 뿐이고 내 몸은 실제로 없는데 사실은 내 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지만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감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거짓이다. 나한테 감각이 있다는 것 자체도 거짓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정신작용 정도겠죠. 특히 정신작용 중에서도 데카르트가 수학자니까 수학이라든가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틀리지 않는다, 맞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쉬운 덧셈 2 더하기 3은 5다 같은 것도 이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잖아. 최소한 매트릭스 세계 속에서도 수학은 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여기에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웁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사나 싶은 가설이기도 해요. 이거를 흔히 철학하는 사람들은 악령의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데카르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악마 같은 게 있어서 데카르트는 기독교 세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을 믿기도 했고 악마를 믿기도 했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의심할 때 전혀 확실한 게 아니니까 악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악마가 있어서 그 악마가 내 정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악마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꿈 같은 걸 나한테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그냥 꿈이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덧셈을 할 때 그 덧셈이 사실은 틀린 건데 그걸 맞는 것처럼 나를 확신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2 더하기 3은 5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 더하기 3은 당연히 5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그 악마가 제가 2 더하기 3 계산할 때마다 제 머릿속을 조정하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그러면 5, 4로 가려고 하는 걸 5로 바꿔버려가지고 저는 2 더하기 3이 당연히 5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4다. 이런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컴퓨터로 친다면 이상하게 덧셈할 때만 어떤 버그가 나는 컴퓨터 뭐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실제로 이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것도 의심해야 된다라는 게 데카르트 입장입니다. 참 세상 살기 힘들게 의심 많은 사람인데요. 뭐 철학적인 의심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된 의심이고 방법적인 의심이니까 이런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면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입니다. 이렇게까지 다 의심한다면 도대체 그럼 뭘 믿을 수 있을까? 데카르트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된 의심이지만 이런 식으로 다 의심한다면 뭐 확실한 게 있나? 그렇다면 혹시 나도 없는 게 아닐까라는 게 데카르트의 마지막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바로 답을 내립니다. 아니 잠깐. 내가 없다면 그러면 내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건 도대체 누구지? 그건 나 아니야.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없다고 의심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엔 뭐가 있네. 그게 나네. 나는 있는 게 확실하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지금 이 맥락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의심하고 있는 동안 최소한 나는 있다. 그런데 의심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의심을 하든 아니면 그 다음 순간에 의심하는 동안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든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기뻐하고 있든 무엇이든 내가 어떤 정신작용을 하는 동안은 최소한 그 정신작용을 하는 존재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의식적인 정신작용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런 의식적인 정신작용이 있는 동안 최소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게 데카르트가 도달한 첫 번째 자아의 모습입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도달한 자아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나, 데카르트가 찾은 첫 번째 나, 이 나를 철학하는 사람들이 흔히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이 코기토라는 말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인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의 첫 번째 단어예요. 사실 이 코기토라는 말은 한 단어지만 라틴어로는 나는 생각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I think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찾은 코기토라고 불리는 자아 또는 데카르트적 자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자아의 본질은 자기의식 혹은 자의식입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의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 그걸 깨닫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의식 혹은 자의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찾은 자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혹은 지식의 혹은 자연과학적인 탐구의 최초의 토대가 됩니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세상에 아무리 확실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있다는 건 확실하다라는 것은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있다는 게 확실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지금부터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건 다 제외하고 확실한 것들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찾아가는 과정은 꽤 복잡해서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데카르트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어색한 생각을 하나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찾은 자아가 어떤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라는 말도 철학자들이 쓰는 약간 어려운 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변하는 것들 뒤에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아가 왜 실체냐? 데카르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감각은 확실한 거에서 제외해버렸는데, 감각을 다 의심하고 그러고 나서도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게 나의 존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기독교도들은 영혼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 물질적인 것을 이루고 있는 것과 분리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다라는 게 앞에서 봤었던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데카르트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찾은 자기의식으로서, 자의식으로서의 자아가 인간의 몸과 구분되는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는 다른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실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좀 부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당시 근대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약간 어색하다고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인간의 물질과 분리된 영혼으로서의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자아라는 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한 덩어리다. 이 점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데요.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었던 자의식으로서의 자아가, 내가 나라고 의식하는 것으로서의 자아가 영혼이라면 영혼을 둘로 자른다는 건 굉장히 어색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는 몸의 일부가 분리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손톱을 깎을 때 조금 전까지 내 몸이었던 부분이 분리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경험을 한다면 그 부분이 잘려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다라는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몸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몸이 아닌 부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내 정신이 어떤 사고라든가 불행한 일을 당해서 내 정신의 일부가 잘려나갔다. 이런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라고 인식할 때 그 나는 완전히 있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거지, 내 정신의 일부가 잘려나갔다?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게 있지만 그 기억을 못하게 되는 부분은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내 몸은 잘려나갈 수 있지만, 내 몸은 분리될 수 있지만 내 정신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다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자아라는 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은 나중에 근대 정치 철학에서 개인이라는 것, 영어로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 혹은 정치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 사람들은 인간의 집단에 관해서, 공동체에 관해서 생각할 때 되게 공동체에 관해서 생각하는 철학이 사회 철학 혹은 정치 철학이라고 불리는데, 그럴 때 인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집단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대 사람들은 모든 정치 철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개인, 인디비주얼이라는 말 자체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쪼갤 수 없는 개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의 시조를 찾아가 보면 그런 생각의 근본이 데카르트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나는, 그걸 영혼이라고 부르든 정신이라고 부르든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 누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정신이라면, 내 몸이 아니라 내 정신이 나의 근본이라면 그런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나겠죠. 내가 표현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 수가 없죠. 이런 생각도 역시 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코기토, 자의식으로서의 자아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19세기 이후에 많이 바뀝니다.
심리학이라는 게 나타나고 정신분석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어떨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죠. 하지만 데카르트 시절만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나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이런 자아는 근대 철학의 가장 근본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론, 과학에 대한 철학 혹은 지식에 대한 철학에서 가장 확실한 밑바탕의 역할을 특히 데카르트의 경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아관은 큰 문제를 또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자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적 회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달한 자아이기 때문에 나 이외의 바깥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자아라는 겁니다. 아까 타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 이외에 나 밖에 있는 다른 사람, 타인 혹은 내 밖의 세계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내 밖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감각인데 내 밖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감각이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제외해버렸잖아요. 확실한 것에서부터. 그렇게 도달한 확실한 나 하나만 가지고는 내 밖의 다른 세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도 불가능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과학을 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른 장치를 동원하는데 그 장치가 기독교의 신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은 데카르트에 의하면 선한 신이고 나를 속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고 신이 나한테 확실하다고 보장해 주는 건 내가 믿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데카르트가 어떤 식으로 신을 증명했고 어떤 식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알미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는지 하는 거는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데카르트가 생각한 자아, 아까 말씀드렸던 자의식으로서의 자아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데카르트의 자아의 굉장히 큰 약점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시점까지 근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데카르트가 생각한 이 자아의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나 이외의 타자, 내 밖의 세계, 내 밖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굉장히 큰 약점이 생겨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하고도 공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데카르트적 자아는 우리한테 아무런 철학적인 교훈이나 의미를 줄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약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점에서 나 이외의 타자에 관한 생각을 나를 생각할 때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나와 타자가 아니라 나만 생각하게 되고 타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 근대 철학이 가지는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카르트가 말한 자기의식 혹은 자의식으로서의 자아, 앞에서 제가 코기토라고 말했던 자아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다른 근대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근대 철학자를 다룰 수는 없는데요. 2명 정도를 얘기해 볼까 해요. 이 2명은 로크라는 영국 철학자하고 휴움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철학자인데요. 이 두 사람은 한편으로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이어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좀 고치거나 아니면 상당히 비판하기도 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 철학의 자아 개념으로 가는 중간 다리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먼저 로크라는 철학자가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로크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데카르트보다 한 세대 정도 후배라고 할 수 있고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 경험론이라고 하는 데카르트하고는 약간 다른 철학 사조에 속한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를 일반적으로 대륙의 이성론이라는 사조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로크라든가 버클리라든가 휴움 같은 철학자들을 영국 경험론자라고 말을 하죠. 로크는 이렇게 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자아의 기본적인 개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자기 의식이다 혹은 자의식이다라는 점을 받아들였고 그 자의식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나다라는 점에서는 데카르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든 어떤 것을 인식하든지 간에 그 인식할 때 반드시 자기 인식을 하게 마련이다라는 점도 데카르트하고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크가 쓴 유명한
책 이름이 인간 지성론 혹은 인간 오성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무엇을 지각할 때 그가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지각할 수 없다. 약간 말장난 같은데요. 로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각이라는 말을 의식작용 혹은 인식작용, 우리의 의식이 하는 모든 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고 거의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로크의 경우에는 한 가지 점에서 특히 데카르트하고 달랐습니다. 데카르트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의식하는 이 자기의식 혹은 자의식이라는 게 영혼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실체고 우리의 몸, 물질과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다른 종류의 존재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크는 이 부분은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체라는 걸 직접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 아까 로크가 경험론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험론이라는 생각은 철학 중에서도 우리가 정신으로만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확실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만 확실함을 인정하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실체라는 거는 데카르트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추론을 했을 때 확실한 거지만 로크가 보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한테 있어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자의식 혹은 자기의식이라는 게 곧 영혼이고 영혼은 실체다.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우리의 자아가 확실하다. 이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장을 했는데요. 로크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리고 자아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다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실 데카르트의 경우에 영혼이라는 걸 얘기한 다음에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하고 정신이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로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어서 나라는 거, 내가 지금 나라고 말하는 나는 내가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동안만 나이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말장난 같은데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일 때는 저한테 관심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2 때 얘기도 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나도 나였지라는 걸 우리가 의식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글쎄요, 몇 살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아마 한 5살 정도까지는 나는 것 같아요. 뭐 기억이 나는 건지 당시 이야기를 어른들이 해주셔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한 20대 때까지는 내가 5살 때까지 기억은 있었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최소한 제가 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어렸을 때는 모르겠어도 최소한 5살 때부터 지금까지는 저는 제가 저라는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얼마를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이럴 것이고 이럴 것이고 이럴 것이고 하는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예측과 기대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일단 현재에 있지만 내가 예전에 살았던 어떤 시기를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어떤 시기를 또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시간 속에서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하고 미래로 어느 정도 펼쳐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기억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어떤 의식작용이지 실체는 아니다. 라는 게 로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아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인간의 몸과 분리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로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아라는 것, 나라는 건 의식작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동안만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나는 없겠죠. 이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현대적인 자아 개념인 것 같은데 로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흉이라는 다른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흉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휴메의 경우는 데카르트나 로크보다는 한참 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철학자, 1700년대를 산 철학자인데요. 휴메는 경험론자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륙의 이성론, 영국의 경험론 중에서 경험론에 속하는, 그러니까 경험론이라는 점에서는 로크의 후배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회의론자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경험론자, 회의주의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회의주의자들처럼 모든 걸 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걸 의심하고 확실한 게 별로 없다라고 믿는 점에서는 회의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휴메의 경우는 좀 재미있는 게 로크나 데카르트가 이야기했었던 자의식으로서의 자아에 관한 생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결론적으로 자아라는 건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라는 게 진짜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나는 그거 의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로크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또 하나를 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르트는 자의식이 자아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 자아가 실체이고 영혼이다라고 했는데, 이 실체이다 영혼이다 하는 부분을 로크는 빼버렸잖아요. 휴메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빼는데요. 어떤 의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그 의식작용을 하는 게 나다라는 생각은 빼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어색하실 텐데요. 데카르트가 했었던 그 방법적 회의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볼게요. 데카르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혹시 나도 없는 거 아닐까? 그동안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았는데 나도 없는 게 아닐까? 근데 내가 없으면 누가 생각을 해? 그 생각하는 게 나지? 아, 그러니까 나는 있구나. 이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었는데, 휴메는 거기서 잠시 딴지를 겁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생각을 하냐고? 꼭 내가 있어야 생각을 하나? 생각이라는 게 그냥 벌어지고 있는 거지. 거기 왜 주어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 주어에다가 왜 실체라는 이름까지 붙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의식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뭔가여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럴 필요 없잖아. 이런 게 휴메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니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개가 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번개가 친다라는 말에서 주어는 번개고 친다가 동사가 되죠. 근데 사실 번개라는 게 있어서 그 번개가 뭘 치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번개 친다라는 현상이 있을 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거를 편의상 번개가 친다라는 식으로 문법적으로 만들어서 주어를 만들었을 뿐이죠. 근데 사람들이, 특히 서양 철학자들이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말을 가지고 철학을 하다 보니까 주어 자리에 있는 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니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개가 친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현상일 뿐이고, 거기 번개라든가 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실체처럼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히 명사가 된 경우에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나라는 것, 코기토라는 건 그냥 문법적인 건데 그걸 실체로 착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이렇게 데카르트가 말한 자아가 문법적 착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휴메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메는 데카르트처럼 의심하고 있는 누가 있어야 의심을 한다 라는 생각에 딴지를 걸고, 그냥 의심이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들의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그걸 자아라는 이름으로, 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고 있는 의식 작용들을 그냥 한데 묶어서 부르는 편의상의 이름이 자아 혹은 나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칸트에 의해서 일종의 비판을 받고 칸트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칸트 생각까지 보게 되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는 현대 철학자들이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자아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현대 철학에 오면서 이 자아라는 개념이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하고 완전히 분리된 정신, 순수한 의미에서의 영혼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실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꺼냈던 주체라는 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자아가 곧 주체다라는 생각을 근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는데 현대에 와서는 자아라는 게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이 타인과의 관계 이야기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아는 데카르트가 됐든 로크가 됐든 휴미 됐든 타자와의 관계가 2차적이고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어색한 자아들이었어요. 나에 대한 얘기만 계속했죠. 로크나 휴미, 데카르트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거나 비판했더라도 계속해서 나만 얘기했지 나 이외의 세계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이 자아라는 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밖의 것들, 타자가 자아를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물질과 관계없는 물질로부터 독립된 영혼이 아니라 물질적인 과정의 일부로서의 자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혹은 내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물리적인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물질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혹은 어떤 종교가 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오히려 과학적인 생각이죠. 그런 관점에서 비물질적 영혼을 주장하는 철학자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물질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의 정신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머리를 가리키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나의 뇌 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작용이 내 정신이다, 곧 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현대 과학에서도 아마 이런 관점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물론 뇌 속에 내 정신이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예를 들면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정신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어느 부분인가가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 피니얼 글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렵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송과 선이라고 번역했지만 순 우리말로 말하면 솔방울샘이라고 할 수 있는 뇌의 한 부분인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뇌 생리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나오는 걸 몰라서 그 부분에서 우리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몸의 특정 부분이 우리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대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 의하면 우리 뇌 전체가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자기의식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뇌로 우리의 정신을 한정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뇌 안에 어느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뇌 자체가 우리의 정신은 아니고 뇌의 어떤 작용이 우리의 정신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으로 현대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자아가 곧 주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현대적인 생각에 관한 얘기인데요. 주체가 뭐냐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을 일으킨 원인이 주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한 겁니다만 제가 팔을 들 때 이 팔을 들려고 한 게 제 의지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건 여러분도 아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을까 싶은데 현대에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일종의 비판 내지는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철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소개드릴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팔을 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팔을 들까요 안 들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안 듭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들 수도 있고 거꾸로 듭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들 수도 있고 제 마음이죠. 저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근데 그 의지라는 게 과연 내가 결정하는 걸까? 그 이전에 내 삶의 어떤 조건들이 간단히 말해서 내 삶의 어떤 생리적인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내 몸에 어떤 물질적인 작용이 그런 의지라는 것도 다 결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나의 정신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뇌의 작용이라면 그 뇌의 작용은 과학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거고 물리학 혹은 화학, 생물학 혹은 어떤 다른 종류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설명이 된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자아라고 믿는 게 자의식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체는 아니다. 내 행동의 주체는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법칙과 나한테 주어진 조건들이다. 그게 DNA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지금 시간 이전에 내가 겪었던 어떤 일 혹은 어떤 작용 이런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신경과학이라든가 혹은 뇌과학 같은 데서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해요. 인간의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어떤 전기 자극을 가하면 손을 들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근데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런 전기 자극을 가해서 손을 들게 만든 다음에 왜 손을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겨드랑이가 좀 가려워서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지 않은 일도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의지로 한 것처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문제는 아직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인간에게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가,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는 건 답이 없지만 현대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고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철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인간이 특히 자아가 주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한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던 구조주의라는 철학적 입장이 있는데 이런 입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인간이 혹은 자아가 주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완전한 결정론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초 뒤에 내가 뭘 할지를 다 알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역시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조건이 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아 혹은 주체의 모든 행동들은 다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었다고 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설명이 되는 대상이다. 설명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서 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주의자는 아니고 사회학자 중에 한 분이신 프랑스 사회학자인 부르디에라는 분이 드신 예인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악 취향이라는 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 보면 음악 취향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혹은 뭐 부모님의 교육, 혹은 뭐 다른 종류의 사회적인 위치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부르디에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좋아하는가.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류층일 가능성이 높고 부모가 교육을 잘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클래식 콘서트를 자주 간다. 그러면 이건 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악기를 하나 정도 연주할 줄 안다. 그러면은 진짜 교육 잘 받고 집에 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양이 있는 집안이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음악 취향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음악을 즐기는지를 알면 다른 얘기 안 하더라도 이 사람 신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대충 집안이 어떻구나 하는 게 다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음악 좋아하고 음악 어떤 식으로 뭐 듣는다든가 이런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좋아해서 듣는 거지 뭐 나의 뭔가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자유로 음악을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그런 음악 취향조차도 이미 외부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내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의 주체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철학에서 타자와 자아의 관계가 근대 철학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 철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철학을 유아론 혹은 영어로 솔립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카르트를 비롯해서 로크나 휴움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의 철학은 어떤 의미로는 바깥 세상을 확실하게 보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외의 것들, 타자에 관한 이야기는 하게 되더라도 2차적인 거죠. 내가 먼저 있고 내가 확실하고 그 나를 통해서 타자를 바라본다. 이런 식인데 현대 철학에서는 오히려 거꾸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2차 대전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끔찍한 학살을 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었던, 본인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주위에서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사람의 철학에 많이 녹아 있는데요. 이 레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나 밖에 무한한 타자하고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나 밖에 있는 무한한 타자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레비나스의 이야기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나는 내 밖에 있는 존재에 의해서 형성되는 존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내 밖에 있는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진정한 나라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의 이런 생각에서 레비나스가 말하는 나 밖에 있는 것, 무한한 타자는 유대교의 신을 철학화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레비나스 얘기는 사실은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기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시간에 질문하시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나 밖에 있는 타자들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사적 정체성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아 정체성의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카르트라든가 로크라든가 휴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아를 이야기할 때 나 밖에 있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서사적 정체성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냥 고립된 나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존재로서의 나를 이야기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한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나이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말하자면 일종의 자서전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스토리로서의 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할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그런 스토리를 만들 때는 그 스토리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다른 존재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배경도 있고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동체 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나라는 게 반드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의 일부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나가 있고 또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혹은 한민족의 일부로서의 나도 있겠죠. 나의 스토리를 쓸 때 그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나를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되는 건 어떤 스토리의 일부로서 그것도 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때로는 나는 주인공이 아닌 나는 부수적인 인물로서의 스토리의 일부로서 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현대에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정체성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현대 철학자들은 때로는 내 밖에 무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가 나타난다.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커다란 스토리,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의 일부로서 혹은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인류학자로서 브루노 라투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투르라는 사람은 좀 더 재미있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의 생각을 흔히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줄여서 ANT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이분의 이론은 좀 흥미로운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조금 전에 제가 자아가 곧 주체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자아가 주체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것들도 주체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다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하는 주체이고,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데, 사물들도 때로는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행위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드시는 예 중에서 아마 가장 쉬운 게 과속 방지턱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을 뭐 한 20m에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고 쳐보죠.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m에 하나씩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거의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짜증이 나겠지만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초등학교 앞에서는 아마 교통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교통사고는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누군가가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관점을 바꿔서 과속 방지턱이라는 존재가 과속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고, 그걸 통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자아론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아론의 개념을 좀 넓혀서 자아에 대한 생각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자아에 관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는 존재를 타자하고 특히 무생물인 타자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타자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고 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무생물들의 영향을 받고 그 무생물들로 인해서 나의 행위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류의 관계망을 만들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원룸엔 아무도 없으니까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원룸 안에 있는 어떤 사물들이, 그리고 그 사물들의 위치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침대에다가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하신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침대에 핸드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핸드폰을 놓고 사니까 정말 자는 시간은 물론이고 밥 먹는 시간하고 아주 극소수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침대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덜 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요즘 비대면으로 주로 수업을 하시는데 침대에 스마트폰 거치대 갖다 놓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대면 수업을 보시게 되면 자는 시간 포함해서 24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이 스마트폰 거치대라는 사물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삶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사물에 불과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조직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나와 타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근대 철학자들과 현대 철학자들이 한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 자기 자신이라는 걸 고립시켜서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카르트적인 혹은 로크적인 흉적인 방식으로 자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할 때 그런 게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때는 저도 제 부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하시는 행동이라든가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이가 더 드니까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생각보다 많이 닮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물들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의 행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주위의 사물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을 했을 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사는 사회를 내가 있는 공동체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 얘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과 다음에 세미나를 할 때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